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의 의사가 2030년에 3,000명이 남는다, 3,800명이 남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이 사실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서 정부와 의료계, 입시계까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결정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던 1심과 달리 법원이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와 의료계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서로 상대방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격한 신경전까지 벌인 겁니다.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을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3가지로 의료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증원 효력은 정지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하거나 의료계 신청이 기각되면 의대 증원은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양측 모두 패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태세지만 이달 말에 확정되는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을 뒤집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이번에 나올 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 나겠지만 의대 증원 논란 자체가 일단락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 한 의정 갈등과 이로 인한 환자 불편은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무 시간 재조정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나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 진료 시스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증원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진료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항고심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단 여지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일정상 이번 2심 판단에 따라 올해 입시 계획이 확정될 수밖에 없어서 이목이 쏠리는데요. 이번 의대 증원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전공의들과 의과대학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이 사안의 직접적 관계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의 장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했는데요. 다시 말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재학생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 결정과 무관한 제3자라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의 가장 큰 변수도 이 당사자 적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문에서 당사자 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사법적 통제 자체가 어렵다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원고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 쟁점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주장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증원한 학생들을 현 대학 시설에서 수용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며 정부가 산정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2,000명을 수용할 만한 근거가 있고 의대 증원으로 인한 손해 우려는 실체가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보정심 심의 안건을 비롯한 회의록 등 49개의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죠. 나아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대입 정원 유동적 상태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큰 혼란이 우려되고 또 수십 년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 좌초 우려가 상당하다며 공공복리를 위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용 시 내년 증원은 무산이 됩니다. 의대 정원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하느냐, 일단 계속해야 하느냐,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여부는 의대 증원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공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협회 전 간부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날에 진료한 것처럼 쓴 건데 이 기록을 추가한 날짜는 환자가 수술 이후 뇌경색이 발병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상 사고를 당해 병원을 찾은 80대 여성 A씨. 흉추 골절로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 3주 뒤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수술 부작용을 의심한 A씨 아들은 어머니의 진료 기록부를 떼본 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난 적이 없는 날에도 진료 기록이 쓰여 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월 16일 진료 기록상 9시 35분권으로 진료 기록이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 어머니가 다른 장소에 계셨어요. 실제로 해당 의사가 A씨를 맡게 된 건 지난해 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40일가량이나 지난 뒤 돌연 시스템에 접속해 2월 16일자 진료 기록부를 추가한 겁니다. 게다가 고친 기록에는 양측 상지하지 근력 약화, 보행 장애, 자주 넘어진다 등의 증상이 적혀 있었는데 허리 통증으로 갔을 뿐 있지도 않은 증상을 지나치게 과장해 기재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입니다. 특히 해당 의사가 A씨의 뇌경색 발병 3일 만에 진료 기록을 고쳐놓은 게 석연치 않다고 토로합니다. 수술 후 24일 날 3월 24일 날 어머니가 뇌졸중하고 경추 골절이라는 전방 골절이라는 그 상황을 발생이 됐어요. 3월 27일경 이 기록이 조작이 돼 있는 거예요. 해당 의사는 소속 병원 고위직으로 당시 의사협회 간부까지 맡고 있던 B씨입니다. A씨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자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보건소는 곧바로 병원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B씨는 단순한 착오였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진료한 날짜를 착각했을 뿐 초기 진료한 다른 외과 의사 등의 기록을 참고해 썼다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평택시는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달 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B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B씨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보건소 관계자부터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가 운전자 바꿔치기는 자신이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무관하다는 주장인데요.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반대 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 2시간 20분 뒤 김 씨 매니저는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은 계속됐고 결국 김 씨는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야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매니저를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YTN 취재 결과 김 씨 소속사 대표 A씨는 최근 경찰에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한 건 김 씨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40분 뒤 매니저를 만나 옷까지 갈아입고 현장에 빠져나갔는데 A씨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것과
거짓 자백을 하라고 한 것 모두 자신이라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무관하다는 건데 소속사 측은 경찰이 수사 상황을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고는 운전이 미숙해 벌어진 것이고 김 씨가 유흥지점에 들르긴 했지만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하며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사고 이후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음주 뺑소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김 씨가 방문한 식당 등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자수를 시도한 대표와 매니저에 대해선 범인도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가운데 국내에서 붙잡힌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이 구속되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남성은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3명 가운데 한 명인 20대 A씨. 지난 12일 국내에서 붙잡혔습니다. 공범 어딘지 알고 있어요? 혐의 인정 안 합니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혐의는 현재까지는 살인 방조입니다. 살인 행위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고 공범이 모두 붙잡히지 않아 구체적인 범죄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A씨 구속으로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공범의 국내 송환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방침이어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도주한 나머지 공범도 주변국으로 미리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지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A씨 일당이 불법 도박 등과 관련해 금전적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어젯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경북 안동에선 한밤중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4,600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권미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금방이라도 주변으로 번질까 위태롭습니다. 고가 사다리차에서 물을 뿌리자 불은 매캐한 연기로 바뀝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2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19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또 114제곱미터 집안 내부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일부 주민은 일일이 세대문을 두드리며 이웃의 피신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있는 김치냉장고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집주인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파트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북 안동시 용상동 일대에 한밤중 정전이 발생해 모두 4,697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이 곧바로 복구를 마쳤지만 일부 아파트에선 전기가 들어왔다 다시 끊기는 현상이 30분 넘게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한전 측은 아파트마다 사정이 달라 복구에 차이를 보인 것 같다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졌던 인천에선 세찬 바람에 따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나무가 도로로 쓰러져 차량 통행을 막거나 가로등이 파손되는 등 하루 동안만 피해 신고 16건이 이어졌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 도심에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난 불이 21시간이 지나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많아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무서운 기세로 치솟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면서 차들도 거북이 걸음을 하며 쩔쩔맵니다. 서울 용두동에 있는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아침 8시 20분쯤. 직원 30여 명이 서둘러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양의 연기가 나면서 인근 지하철 2호선 용두역이 임시 폐쇄되는 등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연기가 이제 자욱해가지고 무슨 재난 영화처럼 보일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고 생각보다 불이 늦게 꺼져서 걱정이 많고 냄새가 많이 나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과 위험물이 많아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통해 화재로 인해 연기 등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외출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기질을 검사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유해 물질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22대 국회 첫 의장 후보를 선출합니다.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의 대세론에 맞서 5선 우원식 의원 역시 이른바 명심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 경쟁에 주력했습니다. 5선에 성공한 우원식 의원은 22대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성과를 낼 적임자는 자신이라며 이 대표의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잘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혁 국회를 만들자면서 당선 횟수나 관례를 따지는 건 이상하다며 6선 추미애 당선인의 대세론을 견제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대표와 소통했다고 강조한 건 추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다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온 관례대로 순리대로 가겠다며 당심이 곧 명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수용을 해서 개혁 정치를 해내는 당대표이고 자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당 안팎에선 조정식, 정성호 의원의 경선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인위적인 교통정리는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로 단일화를 할 때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하겠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 그렇죠.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에 이어 중립성 때문에 당적도 없애야 하는 국회의장까지 명심에 따라 추대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성 일변도의 국회의장이 나온다면 국민이 주문하신 협치와 소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의장 후보는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당선인 총회 투표로 선출됩니다. 선출된 후보자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을 이끌게 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조우했습니다. 악연으로 얽힌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대면한 건 5년 만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교가 우리 정신 문화의 근간이고 지금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며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행사에는 불교계 관계자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 각국 외교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윤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만남이었습니다.
봉축 법요식에서 퇴장하는 길에 조 대표와 만나 악수하며 인사한 겁니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반갑다며 손을 내밀어 두 사람이 악수했고 별다른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지난 2019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던 조국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조국 사태 수사로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던 조 대표는 현재 원내 3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윤 대통령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진지하게 예의를 갖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가 행사이니만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자제했다. 윤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정치인과의 만남에도 선을 긋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대면을 계기로 두 사람의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21대 국회 막판 여야 대치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을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특검 공세를 정략적으로 활용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지휘부 전격 교체와 관련해 민주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방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관련 질문을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7초 침묵을 거론하며 약속대련 수사를 위한 총장 패싱 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총장이 지방 순실 돌고 있는데 인사가 발표 나버린 거라는 거잖아요. 난 완전히 패싱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상태인데 자기 지시대로 안 한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대여 강경투쟁론에도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최상병 특검법 관련 야권 공동집회 등 장외 여론전으로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압박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염두에 둔 정치 공세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이 대표를 구하려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의도라며 이 특검론 본질은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 안에서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지휘부 몇 명 교체를 통한 수사 무마는 불가능하다며 야권의 김 여사 방탄용 검찰 인사 의혹 제기가 억측이란 취지의 반박도 이어갔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기류도 감지됩니다. 수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정략적 공격을 당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자체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적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법의 집행,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사로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 정국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본격화하면서 이미 경고등이 켜진 원구성 협상 등 여야 협치에 더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최상병 소속 여단장과 대대장 등을 오는 19일 동시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중 수색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놓고 지휘부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대질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실질적인 수색 지휘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22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질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의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실 간의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인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던 날 대통령실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한 정황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대한 횟수와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조사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공수처는 그동안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최고 윗선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오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살이던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18평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4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세금 포함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이 가운데 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세법 전문가인 오 후보자가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증여해 세금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이른바 세테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 후보자 딸이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재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급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아빠 찬스뿐만 아니라 남편 찬스 의혹도 쟁점입니다.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1년 10개월 동안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고용했는데 탈세를 위한 위장 취업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후 퇴사한 아내는 2021년 재입사해 현재는 문서 업무 등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2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해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판사는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가계약을 맺었다가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딸에게 증여를 통해 매매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남편 찬스와 정치 후원금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일단 해명했는데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보편적 시각에서 이해할 만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르면 오늘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의대 증원이 속도를 낼지 좌초될지 이르면 오늘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의대 총 2,000명의 규모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라는 결정이 나왔었고요. 네. 그 결정에 따라서 각 대학들한테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증원 관련된 신청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이 증원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취소 소송, 좀 행정 소송이죠.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이제 했습니다. 네. 이분과 관련돼서 일단 4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요. 원칙적으로는 원고 적격성, 소위 말해서 이 증원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 이익의 침해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다툴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즉시 항고를 했고 항고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항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원고 적격성이 대법원 판례상 계속 확대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와 심사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구체적으로 왜 증원을 했고 증원 과정이 적정했으며 이제 그런 절차들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0명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놓고 지금 공방 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생이나 혹은 의대 교수들이 이 행정적인 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권리이익 침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항고심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사해 볼 수 있다. 즉, 네. 소위 각하 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그런 판단을 드러낸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거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의대 증원의 판단의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적인 요건들이 갖추었는가. 두 번째로 절차적인 요건과는 별개로 실체적으로 그렇다면은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익적인 필요성에서 증원을 논의하고 결정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결정된 과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료계는 구체적으로 2,000명을 어떻게 왜 증원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이 그냥 누군가가 임의로 정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판단한 정책적 결정이다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도 이건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는요. 이 소명 관련돼서는 결국은 어떤 회의체에서 어떤 논의들이 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왜 2,000명이라는 결정들이 있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산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소명 자료 가운데 하나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인데요. 이걸 두고도 지금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전에 단계에서는 보고서가 먼저 문제가 됐고요. 네. 즉 구체적으로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제시하는 보고서가 있는지부터 먼저 문제가 됐는데 네. 이것과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2035년에 1만 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역산을 해보면 지금 이 정도로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다 이야기를 했다면은 네. 의료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바로 2,000명 증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도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거를 아까 말한 보정심의회라고 하는데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인데요. 거기에는 2,000명이라는 내용이 회의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의료계는 회의 전에 이미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사실상 회의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 회의 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또 토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1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이렇게 정부가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회의록 내용을 봤을 때는 명시적으로 찬성한 인원은 한 5명 정도이고 네.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인원이나 아니면 관련돼서 조금 유보적인 의견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봐서 반대와 찬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것인지도 이 판단과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명시적으로 찬성을 밝힌 인원은 5명이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의료계 법률 대리인이 이 회의록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또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금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객관적인 공적 과정에 관한 자료들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럼으로써 결국은 여러 가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논의의 과정에 관해서 이 재판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내놓기 전까지의 설명과 알고 보니까 그 나눠온 자료들을 보니까 서로 다르다는 점들이 많이 보여졌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사실상 국민들을 기망함으로써 공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무의 집행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방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결국은 이제 이것 또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이 혐의점들이 수사 결과 어떤 기소에 이를 정도로 입증이 될 것인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의대 교수 단체가 이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심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원칙적인 부분과 바람직한 부분 이 두 가지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모든 재판의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돼 가지고는 외부에 공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소송 자료 중에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 등이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 정보들을 아무리 소송 자료라고 하더라도 유출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의료계에서는
거는 관련돼서 이거는 굉장히 정책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돼 아까 바람직한 기준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네. 결국 이제 당사자 간의 소송을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들이 바로바로 이제 유출이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현돼서 되는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여론이 여론적인 압박이 또 사법적 결정에 앞서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이제 불필요한 이제 공개를 안 하도록 하거나 민감한 정보나 혹은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민감한 사건에서는 이런 형태의 자료 제출 혹은 증인 어찌 보면은 자료뿐만 아니라 어떤 증인들이 이런 증언을 했다 이런 것도 소송 내부 자료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소송 내부의 자료에서 당사자가 이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른다면은 일정 수준에서 제지를 하는 것들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이제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가 내릴지에 따라서 사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인용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각하 그리고 인용 기각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왜 순서를 제가 바꿨냐면요. 만약에 본안 소송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보면 바로 각하입니다. 즉 증언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은 이 증언과 관련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들이 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1심이 이미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익 침해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다만 이제 2심 재판부가 기존에 이제 이 신문기일에서 밝힌 어떤 입장에 따르면은 각하를 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한번 심리를 함으로써 사법적으로 이 과정들의 적법한지를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인용과 기각 중에서 어떤 것을 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2,000명 증언의 과정이 적법하였고 또 실체적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필요성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인용을 할 경우에는 집행 정지가 됩니다. 그 집행 정지가 된다는 거는 이 증언 계획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가 일단은 중단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또 이거와 다르게 소위 말해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 결국 집행 정지를 안 받아들였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정부와 의료계가 어쨌든 각자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재항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 또한 3심으로 이제 재항고를 할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재항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결정이 이제 내려질 때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재항고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 자체가 일종의 가처분 중 긴급한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앞서에 내려져 있는 특히나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서 바꾸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사실상 절차적인 법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그 효력정지가 이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각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하는 어떤 작업들이 일부 보류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부분들 다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용이 될 경우에는 바로 지금 원래 예정대로 있었던 증언 계획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재항고를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일단은 정부의 절차적인 진행들이 좀 속도를 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쪽의 이제 갈등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 파업이라는 표현이 물론 적절하지 않지만은요. 이제 복귀를 거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쟁점과 다툼 자체는 여전히 계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결정이 사실상으로는 마지막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책한 사건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3인조 파타야 살인 사건인데 국내에서 붙잡힌 피의자가 어제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먼저 피의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공범 어딘지 알고 있어요? 혐의 인정 안 합니까?
뭐라고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본인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본인 뭐 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자,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는데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은 이제 범죄 혐의가 상당히 저질렀다는 점이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는 소명이 되고요. 네. 상당하게 의심이 될 정도로 소명이 되고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살해 행위를 했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수사를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장 단계에서 소명하는 거에는 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살인 방조, 즉 직접적인 살인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은 살인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방조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것들은 지금 관련된 자료로서 이제 소명이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네. 일단은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태국에서 달아났던 또 다른 피의자도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상태인데 국내 송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법을 적용하는 수사권, 재판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련된 기준들이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범죄가 벌어졌느냐가 이 속지주의에 관련된 부분이라면요. 네. 또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관한 부분은 속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루어졌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내 그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자이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이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피의자들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관련된 수사권을 일단은 행사하면서 재판권도 우선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캄보디아 입장에서 태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태국 현지에서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재판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간 협의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송환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태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태국에 도망간 사안이 아니라 태국 현지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를 일단 국가 간의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수사 그리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미얀마로 간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한 명은 캄보디아에서 일단은 체포가 됐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한 명도 현재 이제 태국에는 소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그 소재 파악 및 검거를 현지 경찰과 이제 국제공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이제 범인들이 다 체포가 될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로 송환을 해가지고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 당시 이제 드럼통에 담겨져 있었고 상당히 훼손된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훼손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뭐 사실 아직 객관적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제 살해 전후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이 범행의 어떤 수법과 악랄함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미 충분히 엄청나게 악랄한 범죄긴 하지만은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가장 큰 유력한 이제 가설은 소위 말해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인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뭐 시멘트를 사용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엽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각각의 범죄자들을 이제 체포하고 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부검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 사건을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부르고는 있습니다만은 피해자가 파타야가 아닌 방콕 지역에서 살해됐을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결국 유기된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이 살인 사건이 밝혀진 것인데요. 네. 유기된 시신의 장소와 그다음에 시신이 유기된 장소와 살해 장소가 당연히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태국 현지 경찰의 조사 결과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혈흔의 어떤 내용
그 정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범인들의 동선들을 고려했을 때는 반곡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당연하지만 우발적인 범죄는 아니고 매우 고도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살해 그리고 시신 유기 그리고 협박까지 모든 과정들이 상당한 준비를 가지고 차량 등을 이용해서 벌어졌을 거기 때문에 실제 시신이 유기되고 발견된 장소와 범행이 벌어진 장소 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태국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용의자 3명 모두 한국에서 범죄 전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전과들이 여기와 연결돼 가지고 상습성으로 인정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몇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것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이종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전과들이 계속 있다는 것들은 양형 판단에 있어 가지고 법 적대적 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면에 있어 가지고는 네. 중형을 선고받는 데 하나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닌 태국에서 이번 사건 말고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리나라 형법에서 봤을 때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은요, 똑같이 이제 한국 법원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을 살해했거나 네. 다른 나라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가했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안 되는데 태국에서만 범죄가 되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왕실모독이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네. 기본적으로 이것 또한 수사 대상과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국 사건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목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함께 알아보시죠. 봄눈과 찬 공기입니다. 휴일인 어제는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때 아닌 봄눈이 내렸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은 강원도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마치 겨울이 다시 돌아온 듯 새하얀 눈이 쌓여 있습니다. 5월에 강원 산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고요. 5월 중순 이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건 1996년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의 눈은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고요. 내륙은 이미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아침 기온이 6.9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낮았는데요. 오후 2시에는 기온이 20도까지 제법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이보다 더 내려가면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내륙은 비구름이 거의 빠져나갔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늘 낮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어제부터 이미 15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인 강원 산간에는 오전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남부 곳곳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살펴보면 대부분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대전과 광주의 한낮 기온 21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민이었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임명이 됐죠.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전격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검사님 이번 인사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같은 김건희 여사 사건 차질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검찰총장께서 신속 수사 지시하셨는데요. 좀 어떻게 수사 지휘하실 생각이신지. 총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그 야권에선 검사장님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검사다라고 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이곳 중앙지검에 23년 전에 제가 초임 검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인사 전에 혹시 검찰총장님이랑 어떤 의견을 주고 받으셨는지요? 공직자로서 제가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도 잘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서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또 전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해서 수사 지휘하셨는데 중앙지검으로 좀 갖고 오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런 관측 기사가 난 것은 제가 보았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여튼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곧 차장 부장검사 인사도 이제 예정돼 있는데 김 여사 수사팀 인사는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지검장 취임 소감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돈봉투나 그런 야권을 겨냥한 수사도 좀 진행 중인데 이것도 빨리 처분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출근길 모습을 보셨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일단 인사와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은 하겠다. 수사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총장과 잘 협의해서 사건 실체에 맞는 판단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소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일정 등 그와 관련된 판단을 말하기에는 지금은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정치권 용어 친윤 검사와 관련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단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자로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고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총장과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구성원과 협의해서 소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어떤 사건이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선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13일에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로 송경호 전 지검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지휘하는 1, 4차장이 모두 교체된 상황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차장검사 4명이 모두 공석이 되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수사가 올스톱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제 출근길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면서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라는 수사 원칙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첫 출근한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再発防止、適切な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やはりそのような委託先との支配的な関係とかは逆行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も含めて。 이렇게 정부가 나서면서 일단 시간을 확보한 네이버. 하지만 복잡한 상황에 고민은 여전합니다. 매각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제 열린 직원 설명회에는 라인의 아버지로 알려진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도 참석했습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오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내용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면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인한, 그러니까 일본의 압박으로 인한 지분 매각은 피하게 된 겁니다. 다만 라인 지분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 역시 확고한 만큼 매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게다가 네이버는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 이전부터 라인야후 매각을 고심해왔습니다. 일단 시간을 번 네이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각 여부를 포함해 협상 전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지분을 팔지 않을 경우 우려되는 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 사업에서 받을 불이익입니다. 라인 망가가 일본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로 잘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태클을 걸거나 발목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 모 회사인 네이버의 매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분을 판다면 사업상 얼마나 유리하게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타결할지가 관건입니다. 관련된 기술, 인력, 그다음 데이터 이게 다 일본으로 완전히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이버가 뭐 사업이라든지 이걸 이어나가려고 해도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라인야후한테 의존하는 바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한국 법인 임직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앞서 라인야후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연 직원 설명회에는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 우려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라인플러스는 임직원들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일단 시간을 벌긴 했지만 셈법이 복잡한 만큼 지분 매각 협상은 장기전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라인 야후 사태 속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한 일본 대사 교체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신임 대사와 이임 대사를 동시에 만났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하면서 라인 야후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부임하는 미즈시마 고이치 대사 그리고 임하는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를 총리 관저로 불러 함께 면담했습니다. 부임을 앞둔 대사를 총리가 따로 집무실에서 만난 것은 이례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전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 내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까지 밝힌 상황. 하지만 일본 정부는 라인 야후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이버의 지배적 자본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再発防止、適切な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やはりそのような委託先との支配的な関係とかは結構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も含めて 라인 야후는 지난 8일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완전히 종료하고 자사 중심의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이버는 일단 오는 7월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라인 야후의 자본 관계 정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완강한 만큼 갈등의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BTS와 뉴진스 소속사인 하이브가 자산 규모 5조를 넘기며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처음으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이제 총수로서 새로운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빈 기자입니다. BTS 등 세계적 인기 그룹을 보유한 하이브가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어서며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로는 최초입니다. 지난 2020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지 4년도 채 안 돼 이뤄낸 성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과 아티스트를 기획할 수 있는 제작 역량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팬덤 비즈니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으로서 11개의 산하 레이블을 거느리고 연결 대상 종속기업만 65개에 달하는 하이브는 앞으로 내부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사항 등을 모두 자본시장에 공개해야 합니다. 총수로 지정된 최대 주주 방시혁 의장 역시 친척 일가의 내부 일감을 몰아주진 않는지 규제 당국의 한층 촘촘해진 감시를 받게 됩니다. 대기업 하이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빠르게 성장하는 K 콘텐츠 업계에 좋은 본보기가 될 거란 기대가 앞섭니다. 대기업 집단이 되면은 뭐 좋든 싫든 굉장히 규제가 많잖아요. 규모가 커진 것에 걸맞는 내부적인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반면 하이브가 추구하는 이른바 멀티레이블 구조의 복잡한 운영 방식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불거진 갈등 역시 이런 독특한 지배구조가 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저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따라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이 대기업으로서 안정적 기반을 갖추려면 이번 내부 갈등을 잘 봉합하고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5월 16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지난 월요일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원 주요 당직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대변인단 임명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저출산 관련 세미나 참석에 이어 5.18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본격 민생 현안 청취 활동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합니다. 의장 후보 경선은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과 5선에 성공한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진행되고 민주당목 국회 부의장 경선은 4선 민홍철, 남인순, 이하경 의원이 경쟁합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해결 전차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책임자 이름도 공개하려면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법무부는 외교 기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책임자들 이름을 일부 가리고 판정문을 공개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나 오늘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베이징에 도착해 이틀에 걸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인데 미국을 겨냥한 공동 전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튜건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한 지 3시간쯤 지났죠? 네,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이 새벽 5시 반쯤 베이징에 도착해서 1박 2일간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CCTV 등에서 제공한 도착 당시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푸틴 대통령으로선 지난 7일 공식 취임하고 집권 5기를 시작한 뒤 첫 번째 해외 일정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역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입니다. 크렘린궁은 구체적 시각은 언급하지 않고 오늘 늦은 시각 두 정상이 비공식 회담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에 참석한 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45분간 비공식 대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렘린궁은 외교 협력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오늘 열리는 비공식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데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왔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 이른바 관세 폭탄을 부과한 뒤 진행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제 현안까지 포괄하는 대미 공동 전선을 한층 부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서 내일은 헤이룽 장성의 하얼빈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 열리는 러시아 중국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고 중국의 7대 군사대학의 하나인 하얼빈 공대를 방문할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0년 미사일 개발에 미국 기술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하얼빈 공대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으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최대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South Korea, we're paying for their military.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He thought I was too rough and they're paying too much.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을 줄이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의 연속선상에서 흔들림 없이 계속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사관과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우리 입장을 다양한 경로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전달되도록 힘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접촉이 미국 정치에 개입하는 걸로 보이지 않도록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바이든 행정부와 결론 내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제12차 방위비 협상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대선 유세 중에 주한미군과 관련해 오가는 강경한 발언들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김찬대입니다.
슬로바키아에서 현직 총리가 지지자들을 만나다 총격을 받고 쓰러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은 총리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현장에서 체포한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다섯 차례 총성이 이어진 뒤 한 남성이 쓰러집니다.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입니다. 총격 당시 총리는 정부 회의를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피초 총리가 복부에 총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총격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총리가 수차례 총격을 입어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가 지난달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Fyzický útok na predsedu vlády je predovšetkým útok na človeka, ale je to aj útok na demokraciu. Akékoľvek násilie je neakceptovateľné. 친러시아 성향의 피초 총리는 과거 세 차례 집권 후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여론을 바탕으로 승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암살 시도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e president expressed his alarm and deep concern over the attack. As the president said, he and Dr. Biden are praying for a swift recovery, and our thoughts are with his family and the people of Slovakia.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회유를 기원하면서 정치적 폭력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8% 오른 39,908.00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7% 오른 5,308.15를, 나스닥 지수는 1.4% 오른 16,742.39를 기록해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둔화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휴일 뒤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데요. 우리은행 박형중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연휴 사이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가 둔화가 됐고요. 전월비로는 0.3%, 전년 동월 대비로는 3.4% 상승을 하면서 각각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도 각각 3.6%, 0.3%로 직전월보다 모두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4월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 이 역시 전월보다 둔화가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증시 상승을 이끈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미국 소매 판매 같은 주요한 물가 지수들이 여러 개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시장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까? 일단 물가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물가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면서 올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물가 지표가 다행스럽게 예상치를 하회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 인플레이션 둔화에 확신이 높지 않다면서도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그 발언,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 않다.
이 발언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 그, 물가에 대한 확신이 높지 않다. 이 발언이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욕 연준이 그 엊그제 조사한 발표를 보게 되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입니다. 모두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하루 전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블룸버그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일컬어지는 생산자 지표가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보다 몇 개월 후의 물가가 결코 호락호락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를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서도 살펴봤지만 지난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로 마감했는데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떤 종목이 견인했습니까? 네, 어제 주가 상승세는 주로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S&P 500의 12개 섹터 중에 11개 sek터가 상승을 했고요. 재량 소비재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2.3%로 가장 상승세를 크게 보였고요. 특히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3.6% 상승을 했고 AMD가 4.3%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델 같은 경우는 11.2% 상승을 했는데요.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모건 스탠리가 인공지능 서버 수요 증가를 예상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이 이 델의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업종은 그 미국의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2.0% 하락을 했고 리비안이 8.9% 하락을 했습니다. CPI 둔화 소식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9.3bp 하락한 4.7%, 국채 10년물은 10.1bp 하락한 4.3%로 5주 만에 최저치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AI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이 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다음 FOMC 회의가 6월 초입니다. 이때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다음 FOMC가 6월 12일 그리고 13일 양일간 개최가 됩니다. 최근 거시경제 환경과 함께 그 중앙은행의 정책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FOMC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6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가 발표가 됩니다. 3월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 다수가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6월 FOMC에서도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혹은 두 차례 미만으로 축소가 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증시도 이제 장을 연 지 몇 분 지났는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분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물가 둔화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진다라는 심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앞당겨줄 수 있다라는 심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대, 하이닉스가 한 3%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지 여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와 코스피 증시의 상승 추세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관한 관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짧게나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올해 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정치 리스크가 증시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모두 미국의 우선주의 그리고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무역 분쟁과 환율 분쟁이 격화될 위험이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와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증시 분위기는 좋습니다. 미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도 2,700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그 위험 소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주가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기업이익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세가 장기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할 때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중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가 전세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권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박상현 씨. 지난달 말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돌려받았어야 했지만 집주인은 2주 가까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잠적한 집주인을 전세 사기로 고소하려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도와주기 어려울 거란 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민사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간 이유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보증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 마음인데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계약 시점입니다. 박 씨 사례 같은 경우 일반적인 계약 기간을 따랐다면 2년이나 4년 전의 일을 스스로 되돌이켜 봐야 하는 셈입니다. 그런 뒤에나 사기 범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 돈을 받았을 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가 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이 왔을 때 그때 이후로 거짓말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또 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되기도 까다롭습니다.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상태거나 임대인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민사소송뿐인 상황. 이마저도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세입자인데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경매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이 가진 자산을 추적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법원에 재산명시 조회를 신청해도 평균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제가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돈을 나중에 못 찾게 된다면 정말 너무나도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정말 지금 많이 힘듭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꼭 1년이 됩니다. 21대 국회 막판 세입자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인의 책임 강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 전체 계획량의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는데요.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냉각까지 겹쳐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실제로 분양한 아파트 분량은
99,254가구, 연초 분양 계획의 27.7%에 머물며 연간 계획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한 해의 절반인 6월을 앞둔 시점인데 공급 진도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분양 진도율 편차도 두드러졌습니다. 광주는 분양 진도율이 57.1%로 계획 물량의 과반을 넘겼고 제주, 전북 등도 분양 진도율이 40%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서울과 대구 등은 분양 진도율이 10%대에 그치며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분양 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많아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청약 수요가 큰 서울의 경우엔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상당해 분양 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고금리,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PF 대출 냉각 등도 아파트 분양 진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나 고금리 문제 그리고 고분양가 이슈로 지역별로 청약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분양 물량의 공급 속도가 지연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원스러운 아파트 공급을 단기에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역별 양극화는 통상 분양 비수기로 불리는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양 시장의 선택지도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구글이 음성과 이미지를 이용해 직관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출시했습니다. 먼저 공개된 오픈 AI의 최신 챗GPT와 함께 사람을 닮은 AI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사무실 책상을 보여주며 구글 개발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Do you remember where you saw my glasses? Yes, I do. Your glasses were on the desk near a red apple. 이미지와 음성 인식 기능을 추가한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개인 비서 기능입니다. 과거 텍스트를 일일이 입력해 검색하던 것을 사람과 대화하듯 직관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An agent like this has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our complex and dynamic world just like we do. It would need to take in and remember what it sees so it can understand context and take action. 또 100개의 이메일이나 1시간 분량 동영상 검색 결과를 단 몇 초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가 포함된 새 검색 기능을 한국어를 포함해 35개 언어로 출시하고 연말까지 10억 명 이용자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1분 이상의 고화질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비디오 모델, 비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영화 제작 소프트웨어도 함께 배포한다고 밝혀 헐리우드 제작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he power of Gemini with multimodality, long context, and agents brings us closer to our ultimate goal, making AI helpful for everyone. 하루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오픈AI도 새로운 챗GPT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읽으며 대화하고 카메라로 보여준 수학 문제나 그래프도 척척 풀어냅니다. Is it subtraction? Close, but think of the opposite of multiplication, because 3x means 3 times x. SF 영화 속에서 보던 사람 같은 AI 기술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검색 시장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앞두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월의 일기가 공개됐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쓴 일기에는 그날의 두려움과 참혹함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 써내려간 일기입니다. 서툰 손글씨지만 계엄군의 폭행과 진압을 전해 듣고 학교에 가지 못했던 아이의 공포가 담겼습니다. 당시 모습을 재현한 가정집은 창문마다 날아오는 총알을 막기 위해 이불로 가려졌습니다. 245개의 총탄 자국과 그 다음에 당시 또래 6학년 학생들이 썼던 일기랑 그 다음에 창문을 이불로 가려놓고 총알이 못 들어오게 한 거. 당시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가늠이 안 돼요. 헬기 사격 탄원이 남아있는 전일 빌딩에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까지
5.18을 경험한 시민들의 일기가 전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5월 일기 4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5월 18일 일요일 맑음을 주제로 열린 전시회는 화창한 날씨와 달리 광주의 비극적인 상황이 일기마다 생생히 담겼습니다. 지금 이곳에 그 당시 5.18에 관련된 기록물로 등재된 분들의 작은 일기장 같은 것들이 이곳으로 지금 몇 번이 와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창립 30주년을 맞은 5.18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월 문화운동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5.18 운동 당시 모습과 재단에서 발간한 5.18 관련 서적과 수집한 증언 자료들을 선보였습니다. 재단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 전시로 불의 연대기라는 명칭으로 했는데요. 그동안 5월 교육, 5월 문화 사업을 했었는데 그간 저희가 축적해 온 사업들을 오늘 선보이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오는 1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8일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네, 경남 함안군 칠서 생태공원 축제 현장을 찾아 YTN 카메라 앞에 선 부부의 인터뷰가 해외에서도 화제입니다. 아내와 꽃이 구분이 안 간다는 남편의 다정함에 영미권 누리꾼들도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편집된 부분에서조차 사랑꾼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기분이 확실히 봄이라는 게 느껴지는 날씨에 꽃도 많이 펴가지고 딱 봄 날씨에 이렇게 태교 여행하고 와가지고 와이프랑 꽃이랑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네, 닭살 돋는 멘트에 깜짝 놀라는 아내 표정까지 보는 사람을 모두 흐뭇하게 하는 부부인데요. 지난 11일 YTN 휴일 스케치 리포트에 담겨 방송된 이 인터뷰는 국내뿐만 아니라 영미권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방송에서 아내를 당황시키기란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에는 사랑스럽다, 노트에 적어둬야겠다 등 해외 누리꾼들의 호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꾼 면모는 편집돼 방송에 나가지 못한 부분에서도 충만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애기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아, 저랑 말이 조금 겹쳐가지고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똑같이 말씀해주세요. 똑같이요? 내가 뭐라고 했지? 혹시 아내분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이렇게 날씨가 맑은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강압성도 하고 애기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좋으니까 애기가 좋지 않을까요? 스포츠 소식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대표팀인데요. 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과 똑같이 꾸민 무대에서 브레이킹 대표팀 선수들이 모의 배틀을 벌입니다. 대표팀 에이스 김홍열, 댄서명 홍텐이 자신의 시그니처 동작인 손가락 2개를 이용해 고난도 기술을 선보입니다. 동작이 크고 기술성도 높다는 점이 홍텐의 강점입니다. 팔꿈치로 몸을 지탱해 동작을 멈추는 엘보우 프리즈 기술도 3초 이상 유지할 정도로 체력도 좋습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뒤 귀국 선수단의 기수까지 맡았는데 그만큼 국가대표로서 책임감도 더 커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또 하나의 대회라 생각하고 최대한 그 부담감을 좀 더 내려놓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아시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헌우, 댄서명 윙도 대표팀의 핵심입니다. 무릎에서 손을 떼지 않고 동작을 이어가는 등 어려운 기술을 물 흐르듯이 연결해 독창성과 음악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춤의 모양새나 이음새를 이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성이랑 예술성을 기반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에 걸린 본선행 티켓은 비보유와 비걸 각각 16장. 우리나라는 국가별 최대 인원인 남녀 각각 2명 출전이 목표입니다. 40명씩 출전하는 최종 예선에서 7위 안에 들어야 안정적으로 올림픽 티켓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림픽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면서 또 저만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를 목표로. 브레이킹 종목의 최종 예선은 오는 18일 상하이와 다음 달 20일 부다페스트까지 모두 2차례 진행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빠떼루 아저씨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레슬링 해설가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가 어제 향년 76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씨는 1970년에서 74년까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고 1984년부터 지상파 방송 레슬링 해설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해설 당시 선수를 매트 중앙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파테르를 빠떼루라고 부르면서 빠떼루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18일 오전 7시, 장지는 분당 봉안당 홈입니다. 서울은 밤사이 비가 모두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무척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6.9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이나 낮았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20도까지 제법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평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륙은 대부분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어제부터 약 15cm의 많은 눈이 쌓인 강원 북부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오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고요. 특히 영동과 남부 곳곳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 대전과 광주 21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